주말 사이 미 증시 저희가 말씀드렸듯 이 중국의 히토류 등 수출 통제 불만 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복 조치 발언 이후에 상당폭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단기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의 시작일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주말 사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 주목하셨습니까?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예. 사실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도 국내 언론에서 전부 모든 것이 에브리싱 랠리다 이렇게 했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월 의장이 미국 증시의 고평가를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고평가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IMF 총회가 있는 게오르그 웨버 IMF 총재라든가 영란은행 제2국제금융 중심지죠. 영란은행의 메이루 이렇게 총재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월가이거 황제라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미국 증시의 거품 붕괴에 대해서 얘기했다 보니까 뭐가 한달 아스가 가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무풍선이 확 이렇게 불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좀 강도 있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고무풍선을 찌르는 그런 게 됐던 게 미중 간의 최고 통수권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상 미국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힛돌이 같은 희귀 광물 같은 것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은 그렇던 것 같아요. 사실 14일에는 노벨 평화상도 못 받고 12일 날 예. 노벨 평화상도 못 받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뭐 여러 가지가 겹쳤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용리를 부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사실 시청자분이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강자일 때는 치고 빠지기 해서 아까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국내 언론에서 한 6시 정도의 속보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을 우려하지 마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유화적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는 사실 트럼프 아들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공매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친족 간 뭐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예. 과거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트럼프 비트코인 뭐 코인과 관련된 메라소니 코인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이라든가 이런 올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장에 비합리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미국의 금요일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일정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자에서 트럼프와 유럽 정상 간에 이렇게 마지막 정리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13일에서 18일까지는 IMF 총재가 있고, IMF 총회가 있고, 14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의 셧다운의 장기화 문제라든가,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판결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14일에는 미국 증시의 폭락과 관련해서 받칠 수 있느냐 안 받칠 수 있느냐 할 때 경제적 측면 펀더멘털이 중요한데요. IMF에서 2025년에 공식적으로 연차 보고서에서 경제 전망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지금 성장률은 좀 다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 금요일 날 증시가 폭락했던 문제, 주가가 거품이 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는 너무 우려하는 상황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고평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줬다는 분석도 있었고,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과 관련해서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네,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은 힛도리를 건드리는 문제는 올해 사실 상반기에도 있었습니다는 예. 이번에 굉장히 강도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던 화풀이인지 않느냐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을 봅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집권 2기 들어서도
대중 이렇게 강경 정책은 일기 때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인맥보를 보면 일기 때는 나바로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유일하게 대일 창구로 대중 창구로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집권 2기 때는 경제팀이 나바로에다 러트니 그리오 같은 이런 3강 체제로 됐는데요.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관세 성과 따지기는 좀 이른 시점이니까 자 관세 협상에서 두 나라가 어디에 우위권을 지느냐 이걸 이제 성과 가지고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지금까지 4차례 걸쳐서 사실을 지고 있습니다는 다들 뭐냐 동맹국은 세게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이다. 오히려 중국에 질질 끌려간다.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성과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관세 영향을 이렇게 3분기 성장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상반기까지 보면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기준으로 상반기에 5.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방식으로 사실 미국의 상반기 성장률은 한 1.5% 내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관세를 떼었습니다는 오히려 관세를 맞았던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OECD라든가 이렇게 전망치 보면 내년도의 성장률의 상향 조정폭이 중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IMF에서도 이번에 내일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IMF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태는 궁지에 몰렸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진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빼오다의 여름휴 가절이라든가 그다음에 9월 달에 했을 전승절이라든가 그리고 21일부터 23일에 4중전에서 본인 자신의 사연임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단기에 빨리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게 사실 히트리 같은 수출 통제 물량이거든요. 전략 물자 통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보복 관세 의사를 포기했고 이것이 자 증시 입장에서 고평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2023년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소위 골든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우리나라 KBS에서 골든 게이트에서 거기 그냥 왕이 되면 골든 그 게이트 그 정도로 디리스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었고 APEC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최고 독서까지 흩어지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금요일 날 과잉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무역 갈등은 정권 입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대처를 더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서는 집권 2기가 됐는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화를 냈다가 또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태도가 조금 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시사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전략적 포인트를 중국이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나온 게 아닌가 오늘 새벽에.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1992년 덩샤오핑이 이 얘기를 아마 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는데 중국은 흰도류가 있다. 그러면 상반기에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할 때 흰도류 공격했고 이번도 흰도류 공격했습니다. 결집력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그 상반기에 나타난 모습 보면 가격 할증인 대중 관세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로 해서 정면을 불확실시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보유 국채도 계속해서 내답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가부도 운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예산안과 관련돼서 더 이렇게 트럼프의 궁지를 몰리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생산량,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전략적 포인트에 해당되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렇게 중국이 이 흰도리 가지고 미국을 공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흰도리가 이런 얘기하죠. 원소 주기율표의 제국의 역습이다. 제국은 중국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의 제국의 역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는 상반기에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 이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속보 내용으로 보면 치고 빠지기니까 손 예. 들 수밖에 없는 게 이후에 대응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이 나름대로의 대응책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초크 포인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마인 투 마그니트 정책이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치고 빠지기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미국이 과민 반응 보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이 원소 주기율표 제국이라는 문제,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의 문제, 요거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올해 그 트럼프 집권 2기에 굉장히 진영은 강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질질 끌려갈까 예. 하는 측면은 바로 33년 전에 덩시아오핑이 자 중국이 협상했을 땐 가장 핵심적 포인트를 끌어야 된다. 저희들 국제 협상할 때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후발 경제 패권을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뭘까 하는 측면에 바로 이 원소 주기율표 제국의 이렇게 역습이라는 표현을 30년 덩시아오핑이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는 뭐 118개, 주 공급 원소가 34개인데요. 이걸 전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제 때 포함할 때는 완전히 그 장악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미국 자체적으로 고위험한 광물 중에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정확히는 66%. 이걸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무역 의존도 가지고 보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위험 광물군 히토리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첨단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라든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고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은 초크 포인트. 이 초크 포인트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가장 요충지에 해당되는 것, 고온 범을 호르무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장악하면 중동의 패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측면에서 거의 초크 포인트라는 요충지에 해당되고 마인트 마그네트는 공급망을 미국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런데 미국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동맹국이라든가 뭔가 해서 자체적인 이렇게 서프라이 체인을 마련해야 되는데 관세 정책에서 힛돌이라든가 이런데 동맹국의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로 요원화시켜 이렇게 격리시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인트 마그네트 정책이 초크 포인트 베이트에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지 않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토류라는 자원의 문제에서는 미국이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미중 경제 패권의 핵심은 사실 지금 핵심 기술이 될 텐데 AI를 비롯한 이거는 미국이 중국의 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힛도리가 결국은 사실 첨단 기술의 대부분 다 이렇게 공급 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힛도리의 중국의 우위권에 대비해서 사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첨단 기술의 우위권을 지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첨단 기술의 패권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중 간 경제 패권 다툼은 지금처럼 경제와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경학적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의 패권에 누구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의 승부를 결정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기술은 어떠냐 하면 AI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이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고 보안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첨단 기술은 발전만 되면 안 됩니다. 보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발전과 보안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간 첨단 기술에서 패권을 다툴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발전과 보안이라는 상반된 관계를 어떤 정책 수단에서 할까 하는 측면은 경쟁 정책에서 경제 촉진적인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다 경쟁 정책은 경쟁 규제다, 기업 규제다 생각하지만 사실 기업 규제 중에서 인프라 관련해서 그 시장 위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자유롭게 하는 공정한 페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거 기업 규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 이렇게 휘토리 전쟁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캘리포니아 효과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셀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종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캘리포니아 효과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엄격하게 규제했던 것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기술을 혁신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브레셀 입장에서는 브레셀은 뭐 환경이라든가 뭔가 유럽의 기업 규제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제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규제지만 최상의 승부, 최상의 효과. 그러면 첨단 기술에서는 최상은 뭐냐? 발전만 되면 안 되고 뻥뻥 뚫리는 보안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최상의 정책이 캘리포니아 효과와 브레셀 효과 같은 경쟁 정책 제한적인, 경쟁 촉진적인 정책이 가장 수단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중 간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보면 세 확장적에서 베이징 거버넌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와 그 다음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됐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시절에서 그랬습니다. 1970년대 이래.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시점에서 첨단 기술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베이징 거버넌스와 트럼프 거버넌스가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징 거버넌스는 뭐고 트럼프 거버넌스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계 첨단 기술을 지금 이렇게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권위주의견 통제, 보안 문제가 되겠죠. 전략적 관행, 한국도 이렇게 지금 뭐 카이스트에 명예퇴직했던 교수들도 연봉을 높게 해서 들어와라. 미국도 들어와라. 미국에서 트럼프에서 석학들 배척시킨 걸 들어와라 하는 관용적, 전략적 관용적에 의해서 사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보완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개방형이죠. 근데 자, 트럼프 거버넌스는 뭐냐? 징벌적 관세로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기술 보호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자체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첨단 기술은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흐트러집니다. 예. 중국이 이겼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흐트러뜨리고 보안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전 세계를 파멸이 된다 하면 첨단 기술로 미국에 대해서 우위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될까? 승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첨단 기술의 전쟁은 쉽게 날 수 있는 성제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번영, 증식,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제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힛도리를 사용하는 최종제에 해당되는 첨단 기술의 패권 다툼이 사실 굉장히 쉽게 판별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걸 첨단 기술을 공급하는 힛도리 같은 것을 미중 간 첨단 기술의 주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이 미국에 갖고 있는 왜 수출 통제는 힛도리 같은 것을 하냐 그 문제를 바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증시 흐름 살펴보죠. 지난 주말 미 증시 급락 계기로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이 가설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미 퍼라든가 PBR사는 고평가 얘기가 예.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죠. 뭐 신앵커도 아시겠으나 미국의 월가에서 있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생생하게 M7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벌써 2년 이상 지속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최근에 있어 보면 고밸류에이션이 뉴노멀이다 이런 쪽에 여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의 가운데 트럼프의 그 보복 관세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심리적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주가가 폭락 가능성에서 PER이든가 PBR 가지고 따지는 전문가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 2023년서 얘기 나왔다는 거 심리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와 주가의 관계, 경기와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 바로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의 보복과에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고평가했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죠. 주가는 뭐냐? 여건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가 개선되냐? 펀더멘털이 받쳐주냐? 하면 이 조정이 단기에 그치면서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한다면 1차 상승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 추세가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서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대세 상승기. 그래서 빅사이클이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때는 항상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PER이든가 PBR로 얘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금요일에 검은 금요일 사건 이후에 PER과 PBR과 따지는 것보다는 그는 2년 전서부터 나온 얘기다. 그런데 심리적 측면과 이런 특별 사건과의 관계를 또 증시적인 고평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이 상당 부분 이렇게 향후의 주가 전망을 하고 이 검은 금요일 이후에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금요일에 채권 금리가 일부 떨어진 걸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있다. 하루간의 모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모습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적용하면은 지금 미국 주가랑 한국 주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단계가 있어야 사실 이후에 조지 소로스의 암시 가설을 보면 이게 인터넷 치면요,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오늘 너무 바쁘게 조정하다 보니까 예. 이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건 딱 나오면 이걸 한번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 앞서 말씀같이 거품 이후의 논쟁이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 펀더멘털 성장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페드의 금리 인하 정책이랍니다. 금리 정책, 그리고 미중 간에 다시 불거진 수출 통제를 비롯한 이것이 진짜 의도가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되겠습니다. 다른 측면이란 것은 우리는 뭐냐, 현 정부 내지는 이전 정부서부터 사실 친증시 정책에 의해서 증시 정책 요인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중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후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때의 친증시 정책을 표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선 가능성 기대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코스피가 7월 말 세법 개정안까지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3,600선이니까 2,200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짧은 6개월 전이었으니까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 2,200대가 그냥 먼 인데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4월 9일에 2,293이었습니다. 숫자 틀린 게 아닙니다. 3,290이 아니라 2,293이었습니다. 7월 31일 날 3,254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게 조지 소로스의 얘기하면 1차 상승기다. 근데 8월 이후에 정책 요인이었으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요인이 없었죠. 왜냐? 세법 개정에서 느닷없이 뭐 진위 연장 이런 사람들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8월 한 달간은 주가가 1차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7월 31일 날 3,254에서 9월 1일 날 110포인트 떨어서 3,140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친증시 정책 이렇게 나왔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친증시 정책이 나오면서 자 2차 상승기가 됐던 겁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은 9월에 계절적 요인을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9월 1일 코스피 지수가 3,140인데요. 지난 주말에 10월 10일이죠? 예. 하루 된대요. 3,610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한국 증시가 못 가던 길을 지금 가고 못 가던 있는 길을 거죠. 가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행국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 결국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의해서 고평가분을 부각시키면 한국 증시가 정책 요인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가보지 않는 길에서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보지 않는 길은 이것을 기계에서 새로운 금융이라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단어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두 가지 갈래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첫 번째 미국 증시, 그다음에 한국이 어떤 정책을 필 것이냐 하는 측면은 나중에 결론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질문까지 가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 미 증시 폭락이라고 하지 않고 급락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급락 현상이 조정의 시작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 노이즈로 봐야 될까요? 네,
수시로 나오는 트럼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확신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심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PR과 PBR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심리 지표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심리 지표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페드가 어떤 통화 정책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하고, 예.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의 발단이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쪽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이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팀목이, 심리의 버팀목이 펀더멘탈 측면이죠. 그런 측면을 자막을 갖고 시청자분들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이 한번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사실은 하드컷보다는 소프트컷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9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사실은 셉의 내용들을 본다면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을 높였거든요. 이건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페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올렸어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내린 것은 증시 거품 같은 붕괴 위험성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금리를 내렸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게 점도표 상이니까 가장 전문가들은 그 금리 결정의 의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외부에서 한상춘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일 때 그 사람들도 결국 소프트컷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올해까지 중립금리가 3.6% 돼서 한 두 차례 정도 더 내리죠. 예. 내년에는 한 차례 정도 내리고 다음에는 한 차례 정도 더 내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소프트컷을 하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증시를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안정시킬 것은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우리 경제 성장이 안 좋았죠. 근데 하반기는 다 이렇게 개선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 성장률 상반기에 마이너스 나오고 미국도 1분기에 성장률에 마이너스 0.5 해서 상반기에 1.5인데 하반기는 2% 이상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IMF의 경제 전망에서도 상하반기를 놓고 볼 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상저하고를 그대로 유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변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발언을 볼 때는 신행커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치고 빠지지 않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여러 가지 대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진하고 지금까지 성과적 측면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강대강으로 한문화해봤자 강대강으로 가기에는 미국 경제 희생은 많지 거로 보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을 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린다는 주가가 고수준이 가면 항상 균형을 유지해서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예. 주가가 많이 가면 조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정이 극복할 수 있는 조정이냐 아니면은 뭐냐 그냥 폭락할 것이냐 할 때 사실 많은 사람이 금요일 날 미국의 증시 폭락을 계기로 해서 급락 내지는 뭐 근래에 보기 어렵는 3% 나스닥이니까 저도 폭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는 이제- 급락이라고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기준을 보면 예. 대체로는 3% 이내는 급락으로 얘기하고 3% 이상은 이 폭락으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예. 얘기하고 이제 간행적으로 이랬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 급락할까 폭락할까 할 때 어느 수준을 할 것이냐 할 땐 이렇게 그 기준이 있어서 저는 이제 폭락으로 하루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닷컴 버블과 같은 시스코 시스템스가 90% 가깝게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시스코를 보유하는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지난 그 금요일에 하루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우려하지는 하지만 너무 일부 전문가들이 2001년인가요? 닷컴 버블 사태 비유해서 전부들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는 인하한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변수는 협상력 등대를 하기 위한 거지 양국의 공멸을 획득하는 건 아니다. 예. 그 펀더멘탈은 상반기에 트럼프 관세가 이미 아시겠지만 세계 무역 증가율이든가 성장률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큰 피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주말 사이 급락 후에 미 증시가 이제 붕괴 시작으로 갈까 이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일단 이걸 보려면 기존의 논리였던 이 증시 고평가가 맞느냐라는 점 봐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우리 펀더멘탈도 지금 경제가 괜찮으니까 이 점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극복 가능한 조정이 오더라도 극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무게를 주시는 건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신문지상에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하나,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필요가 없겠다. 에이펙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거니까요. 이것도 지금 확정적으로 안 만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없죠?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누가 안 만나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안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각들을 하면 양국 간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아직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의 톤이 바뀔 가능성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